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아주 보통의 결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통의 결혼이지만 글쎄요.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 아내는 매일 밤 어딘가에 끊임없이 전화를 합니다. 이 아내 도대체 어디로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정보라 작가의 아주 보통의 결혼 들어보시죠. 아내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어쩌면이 아니라 아마 틀림없이 그 전부터 전화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결혼한 직후부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전화를 하고 있었겠지. 그냥 내가 몰랐을 뿐이다. 전혀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둔했던 걸까? 아니면 그녀가 그만큼 용이 주도했던 걸까? 아내가 계속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통의 남편은 언제쯤 깨닫는 게 정상일까? 한때 열심히 드나들었던 부부 상담 웹사이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흘러넘쳤다. 아내가 어딘가에 전화를, 아내가 누군가와 카톡을, 전에 없이 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석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혹은 1년, 2년, 5년이 지나도록 전혀 모르고 지냈던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었을까? 보통의 남편이라면. 오빠? 침실에서 아내가 부른다. 뭐해? 담배. 내가 대답한다. 한 대만 피우고 금방 들어갈게. 알았어.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잠시 후에 생각났다는 듯 덧붙인다. 담배 좀 끊어. 오늘은 저 버전인가? 아내의 레파토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담배 좀 끊어. 혹은 베란다 문 닫아. 냄새 들어와. 혹은 아랫집에서 싫어할 텐데. 나는 대답한다. 알았어. 이거 한 대만 피우고. 대답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겠지. 보통의 남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리고 나는 아내의 손을 생각한다. 지영과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만났다. 나는 그 무렵에 치통을 심하게 앓아서 병원에 다니던 중이었고, 지영은 같은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다.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서 괜히 별것도 없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지루해하고 있으면 지영이 치료실 밖으로 걸어 나오곤 했다. 물론 그때는 지영인 줄 몰랐다. 몸집이 작고 눈에 띄게 예쁘다기보다는 귀여운 타입이었다. 입구 쪽으로 나와서 간호사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을 듣는 표정이 지나치게 진지해서 더 귀여워 보였다. 그 모든 것이 연출이었겠지만 지영의 진지한 표정만은 진짜였다. 지영은 언제나 모든 일에 진지한 사람이었고 조금 지나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었다. 말을 걸어볼까 생각만 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 갈 때마다 항상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나의 치과 치료가 끝나던 날에도 작고 귀여운 아가씨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쉬웠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아쉬웠다. 그래서 마트에 가다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호들갑을 떨며 반가워하고 말았다. 어? 내가 이렇게 외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때 그녀는 가게의 진열장에 한눈을 팔며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저기, 그 맞죠? 거기 어디야? 그 치과, 바른미소 치과. 내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함쳤기 때문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안해졌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수작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길거리에서 헌팅을 했네, 거래처 누구의 전화번호를 땄네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심해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약간 겁먹은 채로 쳐다보는 표정은 진지한 얼굴보다 훨씬 더 귀여웠다. 내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커다란 갈색 눈이 의문을 가득 담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기왕에 칼을 뽑았으면 배추라도 썰어야 했다. 배추가 아니라 무였나? 저 모르세요? 치과 대기실에서 봤잖아요. 이 동네 사세요? 네? 아, 네. 그녀는 불분명하게 웅얼거렸다. 여전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에는 이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빨리 어떻게든 해야만 했다. 그러나 마땅하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교정 치료는 다 끝나셨어요? 지난번에 가니까 안 계시던데. 전 이제 다 끝났어요. 봉 박았던 거 안쪽이 썩어서 하는 김에 의사가 아말감 걷어내고 딴 거로 바꾸라고 해서 싹 갈았거든요. 아말감이 오래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엑스레이도 보여줬는데. 나의 횡설수설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고 얼굴에 드리운 당혹감과 불안감이 점점 짙어졌다. 나는 서둘러 지갑을 꺼냈다. 명함을 끄집어내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제 명함인데 연락 주세요. 무슨 일로 어째서 연락하라는 것인지 의미 불명한 대사는 둘째치고 명함을 내미는 동작이 지나치게 기운이 넘쳤다고 나는 나중에 후회했지만 그때는 그런 걸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내가 정작 목이라도 따왔다는 듯이 기세 좋게 명함을 내밀자 그녀는 마치 무장강도라도 만난 사람처럼 흠칫 뒤로 물러섰다. 글렀다. 받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며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나는 화장품 가게 앞에 얼간이처럼 서서 그녀가 지하철역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다. 첫 대면이라기보다는 나의 첫 자기소개가 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전화를 할 리 없다고 단정짓고 빨리 잊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녀가 실제로 전화했을 때 나는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도 않았다.
몇 시간이나 지나고 나서 혹시나 싶어 다시 걸어봤더니 그녀였다. 저기 저한테 명함은 왜 주셨어요?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 전화한 이유였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뒤에 그녀가 내 아내가 되었을 때 나는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이 어땠는지는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단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내의 손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이다. 내 왼손 손바닥에 살짝 얹힌 아내의 왼손은 무척 작았다. 내 손과 비교하니 터무니없이 조그맣고 연약해 보이는 데다 긴장해서 그런지 살짝 차가웠다. 나는 한순간 결혼식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평소에 하던 대로 양손으로 아내의 왼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조그맣고 몽톡하고 보드라운 약지의 감촉.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손을 평생 따뜻하게 해주리라 결심했던 것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 그 순간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아내의 손에 대해서는 그 순간만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깊이 심호흡을 한다. 손에 든 담배가 피우지도 않은 채로 타들어간다. 나는 서둘러 담배를 입에 가져다 댄다. 나는 담배를 피우려고 베란다에 나왔으니까. 침실에 있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보통의 남편은 담배를 피우려고 베란다에 나와서 손에 들고만 있지는 않으니까. 나는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보통의 남편이니까. 돌이켜보면 결혼한 직후부터 아내가 어딘가에 끊임없이 전화하는 것을 보긴 봤던 것 같다. 단지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이다. 아내는 전화를 많이 했다. 내 어머니에게도 여동생에게도 매일같이 전화했고 형수에게도 자주 전화했다. 안부도 열심히 묻고 시답잖은 잡담이라도 무척 흥미로운 듯 열심히 들어주었다. 어머니와 형수는 그런 점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그러므로 나도 아내의 전화 횟수를 딱히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자들은 원래 수다 떠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내는 정이 많은 성격이라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니까 그냥 원래 그러려니, 그냥 계속 그러려니 하고 살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아내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여름 무렵이었다. 회식을 다녀와서 나는 몹시 알았다. 회식을 한두 번 가져본 것도 아니고 술에 약한 편도 아닌데 처음 가본 식당이라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평소처럼 집에 와서 그대로 쓰러져 자려고 했는데 누운 지 30분도 안 되어 화장실로 달려갔다. 토하기 시작했다. 다 개워내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토해도 끝이 없었다. 나중에는 뱃속에 있던 것을 전부 쏟아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도 구토가 멈추지 않았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이나 헛구역질을 하다가 나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간신히 화장실 문 밖으로 기어나왔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응급실에 데려다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화장실 문 밖에 없었다. 화장실 문지방과 안방 사이에 걸쳐진 채 그대로 늘어져서 기다려봤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짧고 매우 굵은 코브라처럼 꾸물꾸물 안방을 가로질러 기어가기 시작했다. 뱃속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계속 헛구역질이 나서 평소 같으면 몇 걸음에 가로지르던 그 거리를 기어가는데도 영겁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다. 간신히 안방문에 도달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일어서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열린 문 아래쪽을 젖혀서 조금 더 열고 고개만 밖으로 뺐다. 아내는 거실에 서 있었다. 지영아 하고 불렀지만 기운이 없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내는 듣지 못했다. 다시 부르려다가 나는 아내가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구급차를 부르는구나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이어서 구급차가 올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과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를 타고 삐뽀삐뽀 하면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막상 진찰을 받아보니 술독이 올라서 라는 진단이 나오면 몹시 창피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다시 잘 들어보니 아내는 구급차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내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의 어둠 속, 바깥에서 희미하게 비쳐 들어오는 가로등과 앞 건물 조명 불빛, 그리고 도저히 아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낯선 소리들. 다시 떠올려 보면 그 기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다. 그때는 너무 아파서 길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다시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손으로 안방문을 있는 힘껏 밀어 젖혔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탕 소리를 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다. 지영아, 내가 손을 휘저으며 입모양만으로 말했다. 아내가 달려왔다. 병원. 내가 다시 입모양만으로 말했다. 아내는 내 옆에 앉아서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구급차 불렀어요. 아내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말로 구급차가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전화에 대해 일단 잊어버렸다.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입원이라는 걸 해보는 건 생전 처음이었다. 링거라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맞아봤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팔에 바늘을 꽂고 누워있으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차츰 덜해졌다. 아직 살 것 같진 않았지만 좀 덜 죽을 것 같았다. 아내는 내가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동안 계속 내 곁에 있었다. 내 곁을 떠난 순간은 접수하러 갔을 때뿐이었다. 그러나 한순간 기절하듯 잠들었다 이른 아침에 깨어났을 때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낀 적이 있었다. 화장실에 갔는지 전화하러 갔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비몽사몽간에 나는 아내가 이 병원 안에 없다고 느꼈다. 아내는 내가 잠든 틈을 타서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패닉에 빠졌다. 일어나서 아내를 찾으러 나갈 기력은 물론 없었다. 나는 누운 채로 어떻게든 전화기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나는 무익하게 손가락으로 허공과 침대 시트를 긁다가 어느새 기절하듯 다시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쉬었다. 집에 돌아온 당일은 죽을 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속 잠만 잤다.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깼다. 배가 고팠다. 그것도 막연하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라면이 먹고 싶었다. 잠이 깼다고 느낀 순간 먹고 싶은 라면의 상표와 봉지 모양새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음식 때문에 그렇게 혼이 나고도 이렇게 구체적인 식탐이 다시 치솟는 것이 몸이 회복되려는 징조인지 아니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일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상체만 천천히 일으켜 보았다. 일어나 앉는데 성공한 뒤에 나는 아내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말하려고 손으로 침대 옆자리를 더듬었다. 아내가 없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40분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설 수는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안방을 나왔다. 아내는 지난번처럼 거실에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 밖에 가로등과 주위 건물에서 비쳐 들어오는 조명의 흐릿한 불빛 속에서 지난번처럼 전화기에 대고 낯선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뭔가 아주 열심히 말했다. 지영아. 내가 부르자 아내는 깜짝 놀라 나를 돌아보았다. 전화기를 든 손을 내렸다. 그러나 전화기를 놓치지는 않았다. 내가 속삭였다. 나 라면 좀.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부엌으로 갔다. 전화기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식탁 옆에 앉아서 라면을 끓이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누구한테 전화했어? 어머니. 우리 엄마? 이 새벽에 우리 엄마한테 왜? 아니, 어머님 말고 우리 친정어머니. 아내는 친정어머니를 반드시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래서 나는 종종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말하는지 장모님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곤 했다. 이 시간에 장모님은 왜? 선혁 씨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살짝 웃었다. 내가 또 물었다. 괜히 걱정하시겠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셔? 당장 죽 끓여서 지금 오신다고 막 그래서 말리느라 혼났어요. 말하고 나서 아내는 다시 배시시 웃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라면을 다 먹고 다시 침실로 가서 나는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내의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잠금 화면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집 현관 비밀번호를 넣어봤지만 맞지 않았다. 내 생일을 넣어봐도 역시 풀리지 않았다. 아내의 생일도 마찬가지였다. 배가 부르니까 졸렸고 더 이상은 마땅히 넣어볼 만한 번호 조합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전화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냥 잤다. 비밀번호 푸는 법, 패턴 해제하는 법, 배우자의 전화에 오는 문자 메시지가 모두 자신의 전화기에도 전달되게 하는 법, 부부나 연인 간의 갈등을 털어놓고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게시판에 보면 이런 방법이나 요령 또한 넘쳐난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안 써봐서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아내의 전화기를 다시 들여다본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였다. 이를 닫고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아내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한 한국어였고 상대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내 동생과 통화하는 것도 확실했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온 것을 보고 아내는 조금 서둘러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아내의 전화기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아내가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은 아직 잠기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통화 목록에 별다른 기록은 없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 아가씨, 아내가 근무하는 학원의 원장님, 동료 선생님. 문자 내용 또한 언론 훑어봐도 집안 얘기, 일 얘기,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보고하는 문자, 숙제 물어보는 문자, 그 정도였다. 그 문자 목록에 단 하나 이상한 번호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자 내용이 번호였다. 5자리 번호였고 보낸 사람은 없었다. 발신 제한이나 표시 제한이 아니라 보낸 사람이 표시되어야 할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5자리 번호를 가능한 한 단단히 마음속에 새기고 아내의 전화기를 재빨리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놓았다. 5자리 번호는 검색을 해봐도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자릿수가 안 맞으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아니고 전화번호도 아니었다. 은행 계좌번호 같은 것도 아니었다. 번호를 검색하면서 나는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생각보다 몹시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아내의 전화기에서 찾아낸 5자리 번호와 한국인의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직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었다. 검색 결과에는 그 5자리를 포함한 더 긴 번호들만 떴다. 그러나 만약 그 번호가 전화번호의 일부거나 다른 어떤 일련 번호의 일부라면 내가 그 번호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전화번호인지 혹은 어떤 다른 번호인지 종류조차 모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단 말인가.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틈틈이 검색하다가 나는 눈치가 보여서 전화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담배를 피워 물면서 전화기를 꺼냈다. 이제는 완전히 외워버린 그 5자리 번호를 검색하려고 전화기에 입력했다. 나에게 손은 2개밖에 없는데 담배와 담뱃갑과 라이터와 전화기를 2손에 한꺼번에 들고 다루다가 어딘가에서 오류가 일어났던 것이 틀림없다.
나는 검색창에 그 번호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그 5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어버렸다. 그런데 전화가 걸렸다. 실수를 깨닫기도 전이었다. 끊을 새도 없었다. 순식간에 전화가 걸려버렸다. 그리고 전화기 저편에서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뭔가를 말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다. 여보세요? 내가 말했다. 상대의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조용해졌다. 여보세요? 너 누구야? 내가 소리쳤다. 전화가 끊어졌다. 아내가 나에게 고백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아내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눈을 내리깔고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짐작할 수는 있었다. 나는 내심 긴장하며 식사 후에 필연적인 대화가 어떤 내용일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렇게 저렇게 머릿속으로 예측해 보았다. 아내는 외국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일까?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람일까?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으나 아내가 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은 매우 빠르고 능숙하게 들렸다.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일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일까? 선혁 씨,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다. 나 할 말 있어요. 해봐.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나같지 않게 차갑고 위협적이라서 말해놓고 나 자신도 속으로 놀랐다. 아내는 망설였다. 나는 긴장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요? 그 남자를 보호하려는 것일까? 라고 나는 생각했다. 찾아가서 두들겨 패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일까? 그런 약속은 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무조건 믿어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다. 새벽 3시 40분에 모르는 남자에게 외국어로 전화하는 아내의 말을 무슨 수로 믿는단 말인가? 그러나 나를 쳐다보는 아내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와 거기에 맺힌 그렁그렁한 눈물을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끄덕여 버렸다. 나 여기 사람 아니에요.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생각했다. 아내도 외국인이었나? 그러면 그 남자와는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겠구나. 그런데 한국인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대체 어디 사람이지? 이름도 박지영인데. 하긴 이름 같은 건 개명하면 그만이지만. 외국에서 왔다는 게 아니에요. 난 지구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아내는 무슨 행성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행성 이름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한밤중에 전화기에 대고 말하던 것과 비슷한 발음인 것 같다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아내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말하자면 외계인이에요. 지구인의 생태를 연구하는 게 내 임무예요. 아내는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한꺼번에 털어놓았다. 선혁 씨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건
지구인 속에 섞여서 완전히 보통의 지구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입을 약간 벌린 채 아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아내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내는 언제나 조용하고 침착했고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언제나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아내를 알고 지낸 지는 이제 3년이 채 안 된다. 그 3년의 세월 이전에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다녔고 뭘 공부했고 어떤 취미 생활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인생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는지 돌이켜보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알아낼 방법도 없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지에서 보았던 소위 사이코패스라는 범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순식간에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 사람들도 이랬을까? 상상도 못했던 짓을 저질러 놓고는 충격을 받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을까? 하지만 명령 같은 거 상관없이 나 선혁 씨 정말로 좋아해요. 선혁 씨 알고 지내면서 정말로 좋아하게 됐어요. 아내가 말했다.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여기와는 달라요. 임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선혁 씨가 다 알았다는 걸 그쪽에서도 알게 되면 선혁 씨, 그렇게 되면 나 죽어요. 그래서 뭐? 내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아내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다. 나더러 어떡하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까지 했듯이 그냥 살면 돼요. 아내가 애원하듯 말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내면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나는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이제 흐느껴 울고 있었다. 용서해줘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나도 말하고 싶었지만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짓말인지 정신병인지 이쯤 되면 구분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거짓말하는 아내와는 어쨌든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을 겪고 이런 고백을 듣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까지 했던 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낼 수는 더더욱 없었다. 나는 윗도리를 아무렇게나 찾아들고 집을 나왔다. 현관문을 닫을 때 뒤에서 아내가 뭐라고 울면서 매달리려 했지만 듣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아내, 그러니까 본래의 내 아내. 내가 사랑했던 박지영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집을 나와서 나는 차를 탔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람을 피운 아내와 싸우고 집을 나온다는 삼류 드라마 같은 상황이 나에게도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것도 아직 신혼인데
결혼한 지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무조건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실연한 사람들이 주로 간다는 강가의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전화기를 꺼냈다. 그 5자리 번호로 다시 전화했다.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김선혁 씨. 상대가 여보세요도 자기소개도 없이 곧바로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는 당황했다. 그러나 당황한 것은 한순간뿐이었다. 곧이어 분노가 치솟았다. 너 누구야? 내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뭐 하는 새끼야? 지영이랑 무슨 관계야? 김선혁 씨가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상대가 침착하고 정확한, 그러니까 어딘지 어색한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다. 저는 박지영 씨의 상관입니다. 박지영 씨의 업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새벽 4시에 무슨 보고를 받아? 남편이 알아 누웠는데 새벽 4시에 보고받는 직장 상사가 어디 있냐고. 내가 다시 소리쳤다. 업무의 특성상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나고 해당 일의 특이사항이 모두 해결된 뒤에 보고하게 돼 있으므로 김선혁 씨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업무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기계로 녹음한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므로 김선혁 씨 자신과 부인 박지영 씨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귀가하시어 이제까지 했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길. 죽어? 나는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 지른 뒤에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에는 차에서 잤다.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혼자 주위를 걸어다니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전화기를 강물에 던져버릴까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약정이 1년이나 남아있어 결국 버리지도 못했다. 그렇게 헤매 다니다가 나는 제풀에 지쳐서 도로 차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한껏 젖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들어 버렸다. 얼마나 잤는지 모른다. 전화벨 소리에 깼다. 화면을 보았다. 아내였다. 그대로 끊었다. 다시 걸려왔다. 다시 끊어버릴까 하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뭐? 내가 소리쳤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소리 대신 약한 숨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대놓고 약을 올리는 것인가?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욕을 하려고 입을 연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혁 씨 사랑해. 신음 같은 그 소리는 아주 작았고 바람결에 흩어지는 것처럼 심하게 떨렸다. 선혁.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아내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처제에게 전화했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 조금 고민하다 장모에게 전화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안내를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얼른 다시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할 수 있는 한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깨끗하고 황량했다. 어제 저녁을 먹다 말았던 식탁은 이미 전부 치워졌고 그릇은 모두 설거지까지 끝나 찬장에 들어가 있었다. 거실도 안방도 완벽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어 먼지 한 톨 없었다. 본래부터 사람이 머물지 않는 모델하우스나 호텔방 같았다. 아내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안방 안쪽의 화장실도 완벽하게 청소되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 하얗게 빛나는 화장실 한 구석 변기 뒤에 뭔가 불구스름한 물체가 보였다. 나는 변기 쪽으로 다가갔다. 쪼그리고 앉아서 팔을 뻗어 그 불구스름한 물체를 끄집어냈다. 물체를 꺼내서 일어서서 들여다본 순간 나는 헉 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전속력으로 집에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탈 생각조차 못하고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1층에 도달해서 아파트 건물 밖으로 뛰쳐나간 뒤에야 비명을 지를 수 있었다. 내가 끄집어낸 물체는 손이었다. 조그맣고 통통하고 몽톡한 여자의 왼손이었다.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그대로 끼고 있었다. 손톱이 전부 뽑혀나가고 없었다. 정신없이 차에 타서 시동을 걸려다가 나는 열쇠를 떨어뜨렸다. 열쇠를 주우려다 생각을 바꿔서 전화기를 꺼냈다. 112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긴 김선혁 씨. 이전에 들어봤던 남자의 목소리가 특유의 차분한 그러나 어딘지 기계적이고 어색한 말투로 내 말을 끊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너 누구야? 내가 소리쳤다. 지영이 어떻게 했어? 너 내 마누라한테 무슨 짓 했어? 우리 지영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가만 안 둬. 김선혁 씨 부인이라면 댁에 계십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나 놀리느냐고 다시 소리를 지르려 했을 때 남자가 물었다. 박지영 씨의 몸에서 손을 제일 좋아하셨지요?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남자는 잠시 기다렸다가 타이르듯이 말했다. 귀가하십시오. 부인이 기다립니다. 내가 뭐라고 답하기 전에 남자가 덧붙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십시오. 보통의 남성이 하듯이.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그녀와 처음 같이 밤을 보냈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선혁 씨는 내 몸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결혼 전에 나를 언제나 선혁 씨라고 불렀다. 결혼 후에도 가끔은 여보였지만 거의 언제나 선혁 씨였다. 손.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손이 제일 좋아. 왜?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조그맣고 귀엽고 통통해서 아기 손 같잖아.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서 그렇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전부를 사랑했다. 어디가 제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를 처음 보았던 그때를 치과 대기실에서 맨 처음 마주친 순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눈이다. 커다랗고 진지한 갈색 눈동자가 순한 강아지를 연상시켰다. 그때 눈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다행일까?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천천히 차 문을 닫고 천천히 주차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아파트 건물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바뀌는 동안 나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과 하얗게 빛나는 화장실과 통통한 손가락에 결혼반지가 끼워진 손톱이 모두 뽑혀나간 불그스름한 손을 생각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천천히 현관문에 다가갔다. 내키지 않게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을 때 안에서 찰칵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갑자기 열렸다. 아내가 얼굴을 내밀었다. 지용아. 나는 아파트 건물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커다랗게 소리쳤다. 그리고 달려들어 아내를 덥석 안으려 했다. 아내가 말했다. 오빠 왔어?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아내가 문 밖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왔다. 들어와 오빠. 아내가 조그맣게 말했다. 얼굴은 내가 아는 아내와 비슷했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키도 몸집도 차이가 없었다. 머리 모양도 같았다. 목소리도 익숙했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오빠, 아내가 속삭였다.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다. 손이 가늘고 손가락이 길었다. 약지에는 익숙한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제발,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그 커다란 갈색 눈에 담긴 간절함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눌러 삼키고 억지로 그 손을 잡았다. 그래, 내가 말했다. 들어가자. 집안은 깨끗하고 식탁 위에는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화장실은 하얗게 빛났다. 변기 뒤에도 화장실 바닥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한동안 그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전화를 자주 한다. 나의 어머니에게도 전화하고 내 여동생이나 형수에게도 전화한다.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전화한다. 아니, 전화한다고 한다. 나는 그 후로 처가에 전화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아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지 못한다. 가끔 새벽에 잠이 깬다. 집에 돌아온 후로는
동이 틀 때까지 한숨도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이 있다. 그럴 때면 눈을 감고 누워서 고른 숨을 쉬며 잠든 척한다. 아내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간다. 전화기를 들고 거실로 나간다. 나는 아내의 전화 통화를 엿듣지 않았다.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애쓴다. 지금의 아내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아내의 손은 가늘고 긴 손가락이다. 그 가늘고 긴 손의 넷째 손가락에는 내가 끼워주지 않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 나는 여러 번 토했다. 오빠는 내 몸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아침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내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마시던 커피를 쏟을 뻔했다. 그건 왜 물어? 의도와 달리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다. 아내는 몸을 움츠렸다. 집에 돌아온 뒤로 아내는 언제나 내 눈치를 보며 몸을 움츠린다. 미안해, 화낸 거 아니야. 내가 사과한다. 다 좋아. 어디 하나만 좋고 그런 거 없어. 그래도 어디가 제일 좋은지 가르쳐줘. 아내가 조른다.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 아내를 노려본다. 아내와 눈이 마주친다. 말해주세요. 아내가 속삭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내에게 다가간다. 끌어당겨 꽉 껴안는다. 아내를 품에 안고 나는 머리를 쓰다듬는다. 머리카락, 난 당신 머리카락이 좋아. 부드럽고 냄새도 좋고. 아내는 고분고분 내 품에 안겨 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아내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진다. 지금의 아내는 나를 오빠라고 부른다. 아내의 손은 가늘고 손가락이 길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은 예전과 같이 다정하고 그 커다란 갈색 눈은 언제나 겁에 질려 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난 당신 머리카락이 좋아. 그리고 나는 샴푸 냄새가 연하게 풍기는 아내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 맞춘다. 울지 않으니까 보통의 남편처럼 그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애써 생각하면서